안녕하십니까, 박정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세 번째 질문 시간인데요. 보실까요? 구청장님 코님인데요. 서울 아파트 3주택자인데요. 와우. 서울 아파트 3주택이면 지금 올해 가격 오는 건 상당하시겠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실거주 채우시단 말이 다 역세권이 좋은 데 있는 것 같아요. 자, 5년 내로 다 정리하고 실거주 채워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다가구 주택 통매매하는 게 어떨까요? 이유는 아파트보다 땅값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 같아서 시간 끌수록 더 벌어질 것 같은데 라고 하셨어요. 질문은 이제 이 아래 뭐 똥이 금이들의 역세권 얘기 이제 달아주신 질문인데, 요즘에 사실은 뭐 매매 가격보다 제가 어떻게 부경하면 임대 가격이 땅값보다 더 빨리 오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 일부 지역의 임대 가격이 그 지역의 땅값보다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더 빨리. 그래서 무작정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분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다 주택자죠. 우리가 말하는 정부 규제상의 다 주택자고, 우선은 실거주 채우면서 최대한 빈틈을 찾아서 세금에 빠져나가서 토지 가격이 오르니 한번 해보겠다. 근데 문제는 5년 내로 5년이라는 시간이 머리 아파요. 뭐 세금 위주 여러 가지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한번 뭐뭐 생각해 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따져보는 시간 해보죠. 근데 참 관건은 이거죠. 5년 뒤, 뭐 5년 이내나 5년 뒤. 요즘에 워낙 뭐가 빨리 변해서 5년 뒤를 쉽게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 없다고 보죠. 저도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건 철저히 제 개인적 사견이다. 기분 좋으시면 따르시고 아니면 막대 두세요. 자, 5년 뒤는 중기적 미래, 장기 중기하는 중기적 미래라고 보고요. 지금 저분이 하는 얘기를 뭐 나름대로 자세한 얘기를 안 적으셨으니까 우선은 세금 정책에 신경을 쓰시는 거죠. 실거주까지 들어가면서 하신다고 보니. 그리고 이제 다가구로 가시면서 토지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이제 도심 토지로 보는 게 맞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도심에서 우리가 뭐 큰 땅, 나대지 가끔 있을 수도 있겠으나 멸실한 다음에 주차장 부지나 이런 기타. 그런데 이제 보시면 보통 이제 다가구나 통으로 내가 한 7, 80만 100평의 정도의 나중에 나홀로 뭔가 건축을 새롭게 따로 할 수 있는 걸 보면 그런 토지 보면 이제 그 도심엔 토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코어님이 말하는 다가구에는 또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위한 다가구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꼬마 빌딩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엄청나게 올랐죠. 꼬마 빌딩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익률 이런 개념 아니고 땅의 뭐 땅값 여러 가지 그 대체 수익에 의해서 다양한 수에서 많이 올랐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걸 말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꼬마 빌딩 이게 법적 용어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에는 다가구적이 맞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생각하시는 게 맞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요 근래 하루 이틀 전에 기사 한번 볼 필요가 있죠. 홍남기 이제 부총리님이시죠. 다주택자 매물 내놓도록 양도세 완화 시사만 했고, 정확히 뭐 다른 내용 없어요. 근데 이제 저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떤 세금 정책의 뭐 큰 흐름은 앞으로 우리가 양극화에 고령화, 생산율 감소니까 돈이 있는 곳에 뭐 세금을 거두겠다는 의미에서는 큰 흐름은 똑같죠. 근데 중간중간에 숨통 틔워주기, 중간중간에 우리 그거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큰 흐름에서 대의적으로 큰 장기 발전 계획을 각 지자체, 중앙정부 다 만들죠. 그래서 뭐 2030 정말 장기 계획이죠. 근데 계획이 있고 정책이란 건 뭐예요? 뭔가요? 자, 엉뚱한 얘기인데 옛날 어디서 제가 강의할 때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좀 아셨으면 하는 게, 정책이란 게 있고 계획이란 게 있죠. 근데 이 정책은 자세히 보시면 이 대외적인 대응을 자주 하죠.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획은 쭉 길게.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정책도 항상 이 장기적 계획에서 많은 자료를 가져오죠. 우리가 계획이란 게 그렇잖아요. 장기적이 고령화, 이거 어쩔 수 없는 뭐 이런 상황. 생산인구 감소, 양극화, 어쩔 수 없는 사항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어떤 장기 계획이 가면 항상 우리가 어떤 대의 변수, 갑자기 뭐 외국으로부터 금융위기가 온다든가, 갑자기 코로나 위기가 온다든가, 그럴 때 정책적으로 바로 대응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무게인 계획으로 대응하기 힘들죠. 그래서 정책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가 정책자가 붙으면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자주 변할 수 있다. 계획은 정말 많은 뛰어난 학자분들과 공무원분들께서 같이 노력해서
장기적인 큰 흐름에 대세적 흐름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계획, 그런 것들도 가끔 수정을 하지만 정책은 사실은 어떤 대외 변수나 단기적 사회 변수에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 단어와 계획이라는 단어를 좀 비교해서 공부하시라. 그러면 얘는 좀 변화율이 좀 심하고 얘는 잘 안 변해요. 예,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금 정책은 변수가 있다. 왜? 그걸 지금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완화해 주실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큰 세금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기조는 분명히 돈이 있는 곳에 거둬야 되죠. 분명히 우리의 양극화나 이런 흐름에서 보면. 그러나 중간중간에 분명히 숨통 튀어줄 일이 있다. 그것도 고려해 보셔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질문하신 구독자 코어님께서 분명히 세금을 신경 쓰는 게 눈에 보이니까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이 5년 뒤라는 게 사실 제가 답변하기 되게 힘들어요. 예전처럼 뭐 뚝 하고 말하는데 흐름은 얘기하겠으나 사실 요즘에는 고민할 변수가 너무나 많죠. 뭐 작금의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정말 예상도 못하게 돈 풀고 있죠. 그래서 그러나 어쩌다 한번 생각 같이 해볼 만한 변수들, 우리 똑똑하시고 많이 아시는 구독자님들 한 번씩 이런 생각 해봅시다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결론을 낼 때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히 오늘은 5년 뒤 얘기나 사견 철저히 제 주관에 대한 사견입니다. 자, 세금 부분 아까 생각해 보셨죠? 이거는 변수가 있다. 정책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말하는 거고, 또 이제 주택 가격 문제에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비과세 조항이란 것도 9억이잖아요. 9억인데 그게 사실 지금의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 보면 세금 내셔야죠. 1주택도. 이 부분 좀 내셔야 되잖아요. 가격이 상승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 비과세는 없는 거 아닌가. 너무 오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극화 시대까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정부 정책에서. 정책이 아까도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돈은 아래쪽이 더 많아질수록 못 걷잖아요. 거기다가 위에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숨통만 튀어질 거다. 이게 좀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생각이 역세권. 이분이 이제 역세권 다가구를 말했거든요. 철저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역세권 다가구인데 이제 어떤 조남으로 말하면 변창흠. 이번에 국토부 장관님이 몰고 온 저 이름 하나 갖고 국토부 장관님이 이름 하나로 이제 몰고 온 역세권 개발 대대적으로.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댓글도 얼마 전에 누가 다셨더라고요. 보나마나 임대주택 뭐 이걸 다 가져갈 건데 뭐 하냐고.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경기권이나 일부 재개발 지역들 보면 관리처분 시기에, 관리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땅들 감정평가에서 그 소유하신 재산이 얼마 돼요. 근데 우리 아파트 짓는데 얼마 드니까 돈 이만큼 내셔야 돼요. 또는 일반 부장분을 많이 팔아서 좀 남았네요. 많이. 좀 적게 내셔도 돼요. 이런 거에서 이게 이제 계산 맞추는 정산의 초기 단계인데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매가보다 감정대 많이 까져요. 실사례를 보면. 매매가에는 미래 수익을 당겨와서 막 당겨오죠. 10년, 뭐 2년 뒤에, 3년 뒤에 아파트가 지어질 때 입주민이 먹을 그런 미래 수익까지 딱 당겨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붐이 일어나면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광명이나 이 요즘에 경기권에서 성남 산성 보면 보통 매매가 5억대 물건 감정가 2억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감정가가 나는 5억에 샀는데 2억 2, 3천 뭐 이렇게 2억대 초반 엄청나죠. 옛날 같으면 화나서 파는데 바로 프리미엄이 뭐 3억, 4억, 5억 이렇게 오르죠. 커버되죠. 이 말을 왜 드리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이 말대로 야 그거 재개발 가고 임대아파트 많이 지었는데 왜 짓냐 하지만 그 지역이 계속 노후화 돼 있어요. 어떤 지역은 이미 기반시설이 압구정 현대처럼 다 있는 지역은 버틸만 하겠죠. 개조해서 돈도 있으시고. 근데 어떤 지역은 정말 오랫동안 구도심에서 노후화되고 주변 여건, 길, 도로 상황 안 좋고 이런 상황들. 언젠가 나도 새 아파트 살아봐야 되는데. 그리고 프리미엄이라는 거 있잖아요. 뭔가 이게 가시화돼야 올라요. 영원히 노후화되면 안 올라요. 설령 내가 여기서 아파트를 입주 못 받고 중간에 파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그림이 지어지면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정말 많이 오를 위치 좋은 것들은 정말 아파트 단지가 된 다음에 더 올라요. 설령 임대 아파트는 뺏긴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노후되고 길 좁고 과소빌지 많고 호수 밀도 높고 이렇게 엉망 상태로 그대로 갈까요? 아니요. 상당수 지역은 그렇게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설령 임대를 받아들이는 한이 있어도 개발이 가면 중간중간에 얻어내는 이득이 꽤 많아요.
그리고 향후 프리미엄 아파트 입주 때 거기서 또 있는 일이 또 있어요. 세입자 바뀌면서. 아니, 거주민 바뀌면서.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공공재발돼서 많이 임대 뺏기는데 안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무조건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 어쨌든 간에 출발을 하면 돈 될 기회, 소유자분들에게 어떤 여러 번의 기회가 옵니다. 지금 계속 가볼까요? 이거 따질 포인트가 많아서. 하시는 금방 한 얘기는 뭐 역세권과 관계도 없는데. 자, 멸실 공급 저건 왜 써놨을 거예요, 제가? 이제 뭐냐면 이제 저건 저것 때문에 써놨어요. 뭐냐면 앞으로 변창흠 장관님의 일은 우선 1차로 일어날 일은 그렇게 사업이 간다면 멸실이죠. 많이 밀려오겠죠. 그래서 아까 다가올 생각했을 때 임대가, 거기가 만약 개발 가능성이 아니라면 그런 걸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게. 토지 가격 면에서 이분은 토지가 뛴다고 보신 거잖아요. 특히 도심 토지. 그래서 사실 도심 토지가 뛰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는 돈이 풀리니까, 임대가 폭등하니까, 매매가 뛰니까. 다양한 수요요. 아까 말대로 이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아까 말대로 제가 꼭 다가구,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만 사는 집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꼬마 빌딩도 생각하시라. 그리고 옆에 지금 빌딩들이 수익률로 엄청 가격이 올렸다. 이거 아니거든요. 사실 금리가 떨어진 효과를 엄청나게 봤죠. 유동성이 풍부한 효과를 엄청나게 봤죠. 그리고 이분들은 보유세 왕창 나오나요? 안 나오죠. 많이 안 나와요. 진짜 부자들이 혜택을 받고 계시죠. 내가 빌딩, 건물 왕창, 뭐 이렇게 잡종이나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닌, 그런 거 관심 없고, 뭐 토지 엄청나게 놓은 이런 거 안 나와요. 별로 웬만해 갖고는 안 나오죠. 보통 종부세 토지로 나오려면 한 80억 기준 공시가 이런 거죠. 잘 안 나와요. 그러면서 보면 많은 이득을 보고 있고, 이득을 보니까 다양한 수요에 의해서 가격들이, 건물들, 속칭 꼬마 빌딩 하는 다가구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오르고 그런 수요가 있는 거죠. 통화량 문제도 분명히 생각 써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안 좋은 쪽 생각할 수도 있죠. 5년 뒤니까. 5년 뒤에 갑자기 나 샀는데 걷기 시작하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모든 돈을 걷어들이진 못할 겁니다. 특히 걷어들여도 도심에서 돌아갈 게 있기 때문에 금리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 부분에서 도심 재생이 더 크죠. 사실 통화량은 지역적 차별로 얘기하면 지역적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어디 신도시 개발, 거기 돈이 왕창 풀리죠. 근데 지금의 우리 변 장관님의 정책은 어디다 돈 푼다? 임대 아파트를 얼마 뺄까 말까 나중 얘기고, 어디다 돈 푼다? 도시에. 또 그런 면에서는 이건 플러스로 사야 되겠죠. 근데 아파트 값도 오르지 않을까요? 같이 봐야죠. 가구수 분할은 왜 적어놨냐면, 사실 다가구를 타겟으로 보셨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본다면 가구 분할은 현재 우리나라 예측 데이터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한 27년도까지, 앞으로도 한 6, 7년 정도는 더 분화될 거로 예상을 하거든요. 많이. 그러면 이제 1인 가구 비율이 한 70%까지 올라가려나? 이런 거 모르겠어요. 60%. 그러니까 많이 예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임대 수요나 공간의 수요가 더 있다고 말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여기서 어떤 거는 플러스 요인이 있고 어떤 건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내가 보는 시각에 뽑아서 한쪽으로 몰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결론은 제가 틈틈이 이건 얘기한 거고, 철저히 주관적으로. 자, 우선 저는 이렇습니다. 5년 뒤를 생각하면, 제 자신 재산이라면 저는 요즘 제일 드는 게 빠른 속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5년 뒤를 함부로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빠른 속도에 대비할 수 있는 건 하나로 묶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빠른 속도를 얘기한 건 좀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그러죠. 나눠서. 뭐 주식에서 많이 얘기하죠. 한 바구니 담지 않는다. 뭐 근데 그게 정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식 보면 한 바구니 담아도 될 것 같던데.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제 주관적 견해를 얘기해야죠. 아까 거기서 뽑아서. 우선 제 재산이라면 저는 저 부분을 걱정합니다. 빠른 속도의 변화. 너무 빨라서 5년 뒤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그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몰빵이라 그러죠. 한 곳에 모든 걸. 그러니까 아까 다가구 하나로 토지 뛸 것 같아서. 근데 그만큼 저것도 뛰거든요. 그리고 토지도 뭐 엄청 다가구 가격 오르면 비과세 부분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좀 저는 그렇게 한쪽에 몰아넣는 건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그러죠. 주식에서 뭐 한 바구니 담지 않는다. 근데 주식은 한 바구니 담아도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삼성 보면 여러 가지. 자, 그 다음에 정부형 공급 정책의 중심 주택 크기. 이건 뭐냐면
정부가 지금 이제 많은 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내놓으시겠죠. 근데 어쨌든 한계성이나 임대주택 크기, 왜냐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임대 위주로 풀어가는 정책을 보면 명분이 철저히 그 뭐죠? 그 소득 기준을 나누게 돼 있죠.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내들 마찬가지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철거나 이거 아닌 이상은 도시계획 사업이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이주야 택지나 뭐 택지지구에서 이거 아닌 이상은 철저히 어떤 소득 기준. 그러다 보면 절대 대형이나 큰 유주의 주택을 공급하기 힘들죠. 보통 이제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나 대부분은 또 뭐 59제곱미터 이하 뭐 이런 거 50제곱 이렇게 나눠지죠. 그런 걸 위주로 보면 더군다나 더 나가서 이번에 호텔부터 이런 것들 막 공급하겠다 변경해서 보면 이게 다가구, 만약 다가구를 제가 꼬마 빌딩이 아닌 이렇게 뭐 주거 위주로 해석을 한다면 여기 구독자님 말하는 게 그러면 이게 경쟁 상품이죠. 임대적으로 뭐 토지값 상승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제 말은 이게 경쟁 상품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좋지 않다 그 생각을 하면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엄청난 청약 통장 가입자 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시죠? 그분들이 다 바라는 청약 통장 넣은 이유는 뭐죠? 아파트. 다가오려고 받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다 아파트죠.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도 수요가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기존은 이러더라도 중간중간에 숨을 틈을 툭 튀어줄 수밖에 없는 게 세금 정책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임대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이스에도 세채시니까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걸 계산을 해보시고 지금 임대가가 어쨌든 간에 지금은 계속 오르는 기조에 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가능하시다면 좀 고민을 하셔서 무작정 가는 건 고민해 보시라. 왜냐하면 충분히 이게 더 많이 올랐잖아요. 아까 첫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아파트 임대가가 어느 지역은 땅값보다 더 오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규모와 커뮤니티. 이게 무슨 말인지 갈수록 뭐 온라인 세상도 많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가구란 건 규모 면에서 독립세대니까 토지 하나 팔건 좋지만 어떤 이제 거주의 수요나 여러 가지 장기로 보면 혼자죠. 여기는 주거 요건을 보면 분명히 규모가 있죠. 갈수록 여기 세 개 중에 어떤 거는 뭐 신규도 있을 수 있고 단지가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갈수록 치안이나 모든 문제에서 양거시대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대규모의 큰 규모가 답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건 아까도 얘기했던 거냐 뭐 1주택 완전 비과세 아니다. 지금 상황 9억 넘었어. 아파트 많이 올랐잖아요. 가격이 올랐는데 그러면 비과세 부분 한계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저거죠. 현 임대가 폭등이 아파트 시장 중심축이라는 거죠. 뭐 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수요와 다양한 수요와 인플레이션 뭐 금리 유동 이런 건데 사실 임대가 폭등은 좀 약간의 별건의 문제거든요. 저게 뭐 주택 부족부터 어떤 법적 상황, 뭐 물론 금리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저게 아파트 시장이 지금 중심축이라는 게 문제예요. 사실 아파트 시장이 이게 조정받을 때도 빌라 시장들은 너무 안 지어서 몇 년 전, 7년, 8년 전 보면 빌라가 계속 임대가 전 세계로 오르고 있었어요. 아파트 시장 흔들림 없을 때도. 걔는 얘 영향을 그렇게 많이 안 줬어요. 근데 지금의 아파트 시장은 얘가 대장이잖아. 얘가 흔들려 버리니까 위아래에서 쫙 파급력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간에 다가가 독립적인 토지 특성을 갖고 있지만 지금의 시장의 가장 큰 어떤 태풍? 거기가 아파트 임대 전세 가격이어서 이게 좀 내년 내후년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일본은 사실 매년 상황 체크해야죠. 5년 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체크하면서 아까 그런 요인들 체크하면서 계획을 할 것 같은데 더 나아가라면 저라면 아파트 하나는 꼭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다가구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뭐 건물 가면서 저는 아파트와 건물 아까 말했지만 건물은 세금 계산이 틀리다니까요. 꼭 다가구를 주택은 아닌 꼬마 빌딩 이런 위주로 간다면 상가쪽으로 간다면 좀 다르니까 그리고 또는 외곽 토지 연계성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에 대한 기본적 수요가 아주 제일 많으니까 아까 임대적 측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막 코님 아마도 꼬마 빌딩까지는 아니고 아마 주거로만 보신 것 같은데 독립 토지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의 임대가 폭등은 아파트라서 그렇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또 감사하고 좀 댓글들을 질문들 달아주시면 다는 못하죠. 만약에 이제 좀 더 많이 달리면 좀 더 이제 지도나 이런 거하고 막 이렇게 쉽게 풀려서 그 자리에서 해드릴 텐데 아직은 제가 좀 신경을 더 써드려도 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그다음에 알람 설정, 그다음에 소문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제가 너무 쉬어서 몇 달 한데 잘 안 되네요. 하여간 감사합니다.